자, 이제 시장풀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화요일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 오랜만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희가 또 궁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스페셜하게 모셨습니다. 예. 자, 원래 매크로가 조금 진정이 되면 이제 마이크로를 찾아가지고 섹터도 보고 기업도 찾고 이 순서인데 아침에 이렇게 돌발적으로 뭔가 등장을 하면은 고민이 좀 많아집니다. 도대체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일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이슈가 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왜 그걸 밝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가장 그 정보를 첨예하게 갖고 계신 분인데 네. 이것을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혔다라는 것. 더군다나 이제 뭐 러시아를 언제 공격할 것이다라고 미국에서도 먼저 네, 밝혔고 먼저. 모든 정보망들을 다 갖고 있는 미국인데 이것을 밝혔다라는 것은 푸틴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푸틴이 어떤 것들을 사용하든지에 대해서는 푸틴이 뭐 그 미국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윤리적인 상황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 푸틴은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수를 쓸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정보가 포착이 됐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으니 네가 자제를 해라. 이런 것들을 저는 경고를 날렸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확률보다는 미국이 경고를 때림으로써 푸틴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줄어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만약에 푸틴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라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네. 따라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역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장에 있어서 돌발 악재, 물론 이제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시장에 있어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확대 해석은 하지 말자. 네. 그렇죠. 뭐 진행이 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인데 네. 아침에 딱 저게 떠버리니까 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좀 혼동을 오는 게 일단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오늘도 좀 뭐 다뤄야 될 이슈 중에 바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제목만 보고 무엇을 판단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저것을 일단은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항상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그게 과연 어떠한 역할로 가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저런 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조금 푸틴도 저거는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카드지 네. 지금 아직까지 카드가 많은데 저걸 쓸 수 있는 정도는 아직은 아닐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전범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푸틴이 지금 이제 뭐 나중에 지금 이 평화협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 피해 보상금도 내줘야 되고 그렇죠.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뭐 얽혀 있는데 푸틴이 지금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카드 많거든요. 근데 굳이 저거를 쓰겠느냐라고 보면 차라리 이런 게 나을 수도 있죠. 오히려 지금 생화학 무기보다는 핵무기를 쓰는 게 낫죠. 그거 같은 경우는 윤리적인 부분들은 피해갈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핵무기를 썼다라는 것도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화학 무기는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뭐가 하나 떴기 때문에 또 뭐 예정돼 있지는 않았지만 여쭤봤고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한숨을 돌려서 네. 섹터로 내려가 보면은 시장이 지금 짓눌려 있지만 네. 뭔가 활로를 찾으려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항상 예. 시장의 속성은 그렇지만 그 재료들을 보면은 이제 주목할 게 이제 애플카? 네. 요 이슈를 또 주목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포르쉐하고 애플하고 손을 잡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매일경제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앵커님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모종의 사업을 모색을 한다. 네. 모종의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뭐 친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뭐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모종의 사업을 하게 되면 경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다양한 유튜브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앞두고서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만날 거야. 네. 오늘부터 사업을 협의할 거야. 우리가 이거 할 거라고 밝히나요? 대내적으로 이렇게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애플이라는 그 회사가 네. 우리가 이제 저도 삼성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애플폰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휴대폰을 만약에 3월 30일 날 전 세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3월 29일까지는 전 세계 매장에 애플 휴대폰이 뿌려집니다. 네. 그리고 애플의 이제 판매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다 교육을 받죠. 그럼 이제 손에 잡고 있어요. 근데 30일까지 애플과 관련된 휴대폰이 언론에 공개된 적을 여태껏 보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거의 없죠. 네. 한 번도 없어.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비밀주의고요. 네네네. 애플이 갖고 있는 비밀주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기업들이 어디 협력한다라는 것을 사전에 밝히는 것도 없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애플과 관련된 이슈는 100% 내피셜이다. 그래서 시장이 그냥 추론하고 상상하는 내용이다. 내용이다.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다양한 애플과 관련해서 뭐 기아와 손을 잡는다, 뭐 LG가 뭐 애플에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매일경제에서 항상 말씀드려왔던 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다 다시 다 떨어졌어요. 한 번도 애플카 이슈가 시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애플이 2025년에 핸들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나온다라는 것도 100% 내피셜이다. 네. 그건 애플이 밝힌 게 아니라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이 기사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일단 뭐 포르쉐 측에서 뭐 애플을 찾아갔다 이런 얘기는 있죠. 뭐 당연히 애플 같은 경우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을 다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애플도 부정을 하진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근데 네. 일단 그 제가 이제 그 자동차학과 교수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딱 얘기를 한 게 그 자동차 교수님도 이렇게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한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애플과 포르쉐가 손을 잡았다. 네. 그러면 이제 애플카 이름으로 차가 나와야 되나요? 포르쉐 이름으로 나와야 되나요? 포플이 되나요?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포르쉐라는 회사가 자기의 이름을 띄고 납품업체로 전락할 리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애플도 자동차 이름에 애플을 안 넣는 것도 인정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둘 다 넣자. 여기까지 합의할 수 있죠. 그러면 애플 포르쉐입니까? 포르쉐 애플입니까? 네. 뭐 저한테 여쭤보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제가 꼭 결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또 애플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네. 이런 이름만 갖고도 싸워도 평생인데 그리고 이제 서로 회사가 간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있죠. 뭐 있죠. 기업들의 이제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아랑 손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기아냐, 기아 애플이냐. 기아 같은 경우 지금 네. 전 세계에서 5위의 자동차 메이크업계인데 자체 브랜드가 있는데 때문에. 기아가 기아 이름을 떼고 애플의 하청업체로 납품해서 물론 이익을 보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네. 제가 정몽준 그 회장이라면 현대차 네네네. 회장이라면 네. 야 정의선 회장. 정의선 회장이라면 기아 이름 빼고 애플 이름으로 우리가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차라리 이익을 안 내도 그렇지.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우리가 애플과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이 테마주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피해가 오고 손해로 또 귀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뉴스 또한 저도 기사를 찾아봤습니다만 핵심이 없습니다. 기사도 핵심도 없는 데다가 내피셜이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제목만 보고 하실 게 아니라 이 기사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초반부터 말씀하신 게 이제 헤드라인. 요즘 뭐 기사는 약간 후행하거나 아니면 네. 상상에 조합된 그런 내피셜이라는 뭐 시장 용어들을 쓰지만 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추종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니까 각별히 유념하시자.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딱 보면 먼저 그 헤드라인부터 보죠. 네. 헤드라인부터 보고 또 바쁠 때는 미처 기사도 못 보고 그냥 뭐 제목만 많이 제목만 보죠. 보죠. 제목부터 네. 더군다나 이제 뭐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에서 잠깐 이제 보고 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뭐 내피셜들의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기사들의 어떤 것들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히 저는 뭐 단언컨대 특히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제 애플을 좀 들었던 이유는 네. 애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비밀주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애플과 관련돼서는 공식적으로 애플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내피셜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선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전기차 시장은- 보급이 뭐 이제 초기 단계인데 네. 폐배터리가 벌써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오나요? 예, 폐배터리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네. 이 폐배터리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양한 이제 쓰임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를 뭐 초반에는 ESS 장치, 그러니까 이제 폐배터리가 이제 이게 완전히 방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 예를 들어서 500km 간다라는 게 200km 가면 자동차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전기 저장 장치인 ESS로 처음에 쓰자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 이제 분해 단계까지 네. 냈죠. 완전 방전이 시켜버리면 이제 분해해서 분해를 재활용.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분해와 재활용은 좀 다릅니다. 분해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대였다가 물질을 추출해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뭐 코발트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여기서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이걸 리사이클로 하자라는 이제 개념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시장은 앞으로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도 폐배터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벌써부터 우리나라도 지금 화성인가 어디에 저도 그 뉴스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중소기업이 그걸 해가지고 폐배터리 이미 그 리사이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지금 침투율이 상당히 낮은데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공약사항에 보면 2035년까지 화석연료를 못 팔게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과연 업계에서는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어찌됐든 뭐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면 2035년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차가 전기차가 된다라면 폐배터리는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리사이클에 대한 시장도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지금 이제 SK그룹과 포스코그룹이 여기에 이제 좀 나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기적인 관점에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더군다나 이제 이것은 중소기업도 가능합니다. 대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선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과 관련해서는 긴 호흡을 갖고 여러분들 투자하신다라면 분명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뭐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들이 진출한다고 네. 해서 아마 저런 연관성도 같이 가져가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어찌됐든 그 이제 뭐 그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맞냐 틀리느냐에 대해서는 원래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가 심정적으로 워낙 많은 또 그런 불만 사항이 많기 때문에 네.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거 그리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죠. 우리나라도 뭐 직설적으로 벤츠나 BMW 같은 경우 자체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현대차라고 해서 운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또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일단은 폐배터리에 대해서 만약에 SK 같은 그룹이 그 이런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것을 이제 각각 추출하게 돼서 한다라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PC나 휴대폰 같은 경우도 거기서 우리가 이제 도시광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금이라든지 각종 이제 원자재들이 이제 거기서 추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의 재밌는 사항을 하나 알려드리면 테슬라가 네. 뭐 테슬라 여러분들 맞죠? 테슬라가 뭐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서 네. 전파가 됐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들을 때 보험 처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전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그 자동차 처리는 보험회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동차한테 보험회사한테 자동차를 넘기고 우리가 이제 돈을 받는 건데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삼성화재나 뭐 이런데 이제 보험을 들 수밖에 없죠. 테슬라가 전파가 되면 배터리는 누가 가져갈까요? 보험회사죠. 모르지. 그 이제 보험회사가 가져가.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건 테슬라 가져간답니다. 회수를. 네, 회수를 테슬라만 유독 그것이 조항이 있어가지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테슬라가 회수해 가서 테슬라가 그거를 처리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 그냥 재밌네요. 뭐 아침에 소소한 먹거리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는 내가 가져간다. 테슬라군요. 예. 각 전기차 업체들이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테슬라만 그렇습니다. 테슬라. 뭐 BMS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네 기술 노하우가 유출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뭐 강조하죠. 어떤 자세한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테슬라만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제 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 좀 결이 다르다 그러네, 말씀드렸습니다. 독특하네요. 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뭐 이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들쭉날쭉합니다. 오늘 또 35만 명인 것 같은데. 요즘 뭐 여러분들 뭐 다 스치면 뭐 다 환자라. 그러게요. 서울시 1000만 인구라고 쳤을 때 200만 확진자면 5명 중에 1명? 주변에 5번 중에 한 분은 네, 뭐, 그렇죠. 뭐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예, 그렇죠. 예. 워낙 많은 분들의 이제 그 별 탈은 없으셔야 될 거고. 네. 하여튼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뭐 위드 코로나와 엔데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자 기대하는 쪽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행, 네, 그렇죠. 항공 이쪽인데 이건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해외로 나갔다 오면 경기가 이제 면제가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꿈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하나투어가 이제 이것도 이제 공격적인 보도자를 뿌렸어요. 격리 면제 발표 이후에 해외여행 이야기 93.7% 증가했다. 93%라는 것들을 상당히 보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네. 기사를 보니까 3월 1일서부터 정확한 날짜 모르겠어요. 3월 뭐 한 10며칠까지는 이제 예약객들 대비 발표한 후 다음 날 3,000명 정도가 예약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93.7%는 3,000명을 했다라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올 3월 들어서 대략 한 5천여 분이 네. 해외여행을 예약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투어 입장에서 5,000명이 예약을 한 게
긍정적인 뉴스일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주는 이 또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니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투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하나투어가 코로나19 이전에 한 달에 몇 명이 예약을 했고 1년에 몇 명이 이제 출국을 했느냐라는 데이터랑 확인해 보셔야죠. 네. 지금 3월 달에 5천 명 정도는 우리가 단순히 계산 가능합니다. 근데 몇만 명이나 몇십만 명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5천 명 중에 대다수는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여행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으셨고 여유가 있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좀 갔다 오겠다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대중화된다라는 것은 동남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일본은 아직 빗장 안 열었습니다. 중국 다시 셧다운 들어간다 그러죠. 더군다나 동남아 같은 경우도 아직 빗장 안 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홍콩 우리가 뭐 이런 데도. 예, 홍콩도 지금 난리거든요. 네. 홍콩도 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황금 도선이라고 보이는 게 말씀하신 홍콩, 일본, 뭐 상해, 근거리 쪽. 근거리 여행인데 네. 여기가 아직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 투어가 이 기사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용적인 것으로 착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죠. 93.7%에 꽂히실 게 아니라 네. 내막을 살펴보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그리고 이건 예약입니다. 네. 예약과 실행은 다르죠. 그렇죠. 시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론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차영주 소장이 따로 또 이제 보시는 섹터의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뭐 기업 얘기는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최근에 네이버 움직임을 좀 꼼꼼히 좀 네이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저는 지금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저는 단기적 대응은 자제하자라는 입장이고 네. 지금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6개월에서 1년을 보고 투자를 하자라는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정책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이버가 지난주에 나온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습니다. 무려 24%입니다. R&D 비용. 예, R&D 비용.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막대한 네이버의 미를 먹고 그러니까 카카오와 다른 게 카카오는 이제 사업 부분들을 키워왔는데 네이버는 사업 부분을 키우는 게 아니라 막대한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긴 호흡으로 네이버에 대한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작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목표가는 38만 원, 손절가는 3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혹시 참고하시라고 친절하게 또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또 긴급하게 약간 모셔봤는데 저희가 좀 기회가 되면 고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자,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 오늘 화요일 개장 전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